전일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니까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금리도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죠. 오히려 나스닥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다가 상승으로 쫙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오히려 자, 올라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어리둥절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 즉 뭐 일부 수출주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 고환율 수혜주라고 되는 이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 환율이 높은데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도대체 왜 내려가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이 또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자, 뭐 일단 매도세는 좀 멈춘 것 같기는 하긴 한데, 안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 팔리나 치우기만 했었던 외국인들의 그간의 움직임들이 다시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팔아먹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미 작년도에 한 67%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들, 또 다시 돌아올 만한 그런 이유나 또는 그런 시기점은 어느 포인트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또 해외 증시 보면서 또 뭐 환율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굳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알려주고 다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저녁에 들여다보면서 걱정을 하고 한숨을 짓고 그래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 이유가 없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시장이 내려간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이유라고 될 수 있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환율이 높다, 또는 뭐 유가가 높다, 물가가 높다, 금리가 높다, 뭐 이거 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삼고 현상, 네, 뭐 금리가 높고 뭐 유가가 높고 그 다음에 환율이 높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인가,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지금 다르게 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 시장은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을 다르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사고에 고착화돼 버리게 되면 이 좀 뭐랄까 유연성 있는 투자, 이런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이 높으면 무조건 주가 떨어진다, 무조건 외국인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출발했어요. 왜냐면 유럽이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급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뭐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이런데 뭐 2%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일단 겁을 주기는 충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휴일 딱 끝나고 났더니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애매한 상황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팡 떨어져 시작했는데, 그럼 그렇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심 딱 먹고 나서부터, 또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딱 하락 출발한 이후부터 그냥 바로 땡기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도 보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가? 왜 이렇게 올라가?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까지 네, 상승을 시켜줬고, 회복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7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낙폭까지 친다라면은 3%가 넘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임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이유들은 도대체 뭐냐? 지금 증시 상황만 봐서는 오늘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경기 침체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이거 나쁜 얘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나쁜 얘기죠.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이거 나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지면서 뭐가 나왔느냐?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2.82%,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가 2.83% 수준을 나타냈다. 이게 지금 되게 오랜만에, 또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또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역전이 되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82요. 2.82. 3% 넘어간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82로 금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이게 막 산다는 얘기야. 왜냐면 채권은 가격하고 금리하고 달라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는 떨어지고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금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형태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채권을 사자. 네, 사자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대. 그럼 채권을 사자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되네, 어째야 되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자, 금리가 가파르게 뚝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기술주들이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노무라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독일이 5월에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그냥 유럽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확 빠져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아이러니한 게 생겼어요. 유가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8% 이상 하락했고요. 100달러가 안 깨질 것 같은데 100달러가 깨져버렸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석유를 많이 안 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은 그대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기름을 더 많이 썼다거나 뭐 수요가 증가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름 안 쓸래요. 네, 석유 안 쓸래요. 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해가지고 유가가 8%나 떨어졌다는,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자기들이 해석했고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만들어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나 생각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뭐 러시아의 어떤 휴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자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이건 것 같고 저기다 놓으면 저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응하는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자, 같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경제 성장세가 의미 있는 수준의 둔화를 겪고 있지만 아직 침체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를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과 침체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경기 연착륙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통신, 임의 소비재, 기술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이건 뭐냐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가 나오니까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 그건 뭐예요? 경기 부양이라 다시 봐야 돼. 유동성 다시 공급해. 야 이거 아니야.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연준이 근데 여기서 금리를 다시 인하를 시킨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2, 3주 전이었던가요? 7월달, 이번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0.75%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96%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확실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80%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상황에 따라서 금리의 어떤 상승 포인트가 또 바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그 주가 하락을 이끌었었던 나스닥의 그런 큰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다른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움직임들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상황들을 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에만 두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점권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변동성을 많이들 보여주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에 그냥 거기에 하루하루에 반응하지 마시고, 아, 저점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일단은, 네, 이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그냥 내두는 거야. 지가 막 그냥 올랐다 내렸다, 뭐 난리를 치든, 뭐 들었다 놨다 하든, 뭐 냅둬. 그 어차피 지가 힘이 빠지면 갖다 놓겠지. 그죠? 제자리만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잘 버티세요. 그러면 이 구간들이 완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추세가 변하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투자들이 그 황소에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뛸 때 어떻게 해요? 뭐 계속 매달려 있잖아요. 야생마도 마찬가지고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올라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죠. 지들끼리 막 날뛰다가 힘 빠지면 그때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제 시장이 미쳐 날뛸 때 그냥 냅두세요. 네. 미쳐 날뛸 때, 뭐 냅둬.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참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참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 유가가 내려간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 뭐 유가가 내려간다. 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중심 잘 잡고 가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지금 기술주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알아보긴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 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기술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것이 이제 되게 힘든 거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HMM 이런 것들 고환율 수혜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수출주들이 이제 고환율 수혜주라고 많이들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주가가 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어요. 1,300원 돌파해서 이 환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와요. 또는 못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또는 팔아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고 지금 환율 1,300원대에서 뭐 외환 보유고가 감소를 하고 있네 뭐 어쩌네 막 그런 거 가지고 또 걱정이 늘어졌어. 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잖아. 하늘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외계인이 침공을 하고 막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보유고가 좀 줄었어요. 보유고가 좀 줄었는데 여전히 세계 9위권 유지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이제 외환 보유고 이 달러의 부족 현상 때문에 우리가 뭐 IMF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막 되는 대로 말한다고 다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이 환율 방어에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외환이 부족하게 될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뭐 IMF 그런 얘기를 또 꺼내시는데 IMF 겪어보신 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걱정하실 시간에 그냥 뭐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종목을 뭐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환율이 이제 일시적으로 튄다거나 뭐 변화를 주게 된다라면 뭐 1,300원을 좀 넘어서서 1,350원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로 이제 봉합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어쨌든 환율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이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 환율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성을 가격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이 수출 그 현지 가격을 인하시키는 쪽으로 그 전가를 시켜가지고 더 많이 팔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출의 가격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뭐 글로벌 경기 침체 가 나올 거 생각되는 우려감 때문에 수급의 악화, 즉 많이 안 팔린다.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많이 안 팔린다. 가격이 싸면 뭐하냐, 안 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주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식도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지면 뭐하냐, 안 사는데 뭐 그런 걸 똑같은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네, 이제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는 상황.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조금 애매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실적이 좀 감소하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보통은 2분기 때는 이런 그 수출 기업이라든지 성장주, 이런 기술주, 이런 쪽에서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성수기는 3분기 후반부 지나가면서 4분기로 들어갈 때 실적이 훅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비수기였는데 어우 장사 안 되네. 그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호떡은 여름에 잘 안 팔리나요?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여름에 붕어빵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아, 미치겠네. 네. 그리고 붕어빵 요즘에 장사 너무 안 돼. 수익 너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붕어빵은 언제 팔린다고요? 겨울에 잘 팔리잖아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붕어빵 먹으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붕어빵 장사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성수기,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지금 안 되는데 와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비수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수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뭐 고착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환율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시면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뭐 아니면은 판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겠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들 뭐 반도체가 됐든 뭐 자동차 뭐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환율과 연결되어 있는 환율 수혜주들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1,300원을 전후로 하는 그 가격대에서 환율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1,250원대 또 지지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환율 수혜주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셀코리아가 나왔다. 개미들 눈물이 계속되나. 네. 14년 만에 셀코리아 최악이랍니다. 최악. 자,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긴 팔았어요. 자, 지난 이제 올 초에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난 4일까지 7월 4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먹은 금액이 16조 5천억이랍니다. 16조 5천억이요. 이게 그 지난 한 해 1년 동안 팔아먹은 게 또 24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버리면은 4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외국인들이 1년 반 동안 팔아 처먹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4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 처먹을 동안 이거 기관들이 받아두느냐? 아니지. 기관도 같이 팔아 처먹었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지가 딱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 팔아 처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그죠? 네.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만큼 몰렸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먹을 이유가 있느냐? 네, 뭐 아무리 경기 침체니 뭐니 그런 거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팔아먹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팔아먹을 이유는 있겠죠. 워낙 고평가된 종목도 많이 있었고 개인들이 많이 샀었던 종목도 있었고 지금 잘 보시면은요,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짱짱했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주가가 계속 1년 반 동안 떨어졌던 종목들,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그 이전의 상황을 놓고 보시면 그 이전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 지금처럼 짱짱한 종목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삼성전자나 뭐 그런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것들을 이제 위쪽에서 팔아먹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이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쪽 지들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그쪽 넘어갔잖아요.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짱짱해진 상황이 되니까 걔네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걔네들을 또 신고가로 밀어 올려줬어요. 신고가로 밀어 올려주고 나니까 걔네들이 이제 지금 또 팔아먹고 있는 거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스마트하게 종목을 갈아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고점에 사서 물렸는데 또 다른 고점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이 규모가 워낙 큰 거 같은 경우는요, 대형주에 그동안 많이 개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물론 많이 팔아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규모가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에 대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시장에 이런 어떤 낙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시장의 낙폭이 큰 것도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하반기에 더 거세질 전망이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 및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네, 2분기, 이번 분기, 즉 2분기, 이 비수기 시점에서 굳이 이익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증권사에서는 계속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뭐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실적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러면 3분기 후반부부터 4분기에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3분기 지나면서 4분기 들어가면 성수기예요. 그때 당연히 실적 좋아지는 거고, 지금 뭐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다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전망치가 78조에서 76조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5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줄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될 건 아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해서 이제 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지금 0.75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나타나서 뭐 이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환율에 대한 부분 등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적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뉴스를 보면은 전부 다 주가 떨어져요, 뭐 그냥 작살이에요, 뭐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실적이 떨어져요, 뭐 경기가 안 좋아요. 네,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았어, 네, 그냥 그러고 마세요.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고 자꾸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런 마구니들이 있잖아요. 그 마구니들이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 똑같아요. 이래도 안 팔 거야? 이래도 안 팔아? 네, 그냥 안 팔고 있잖아요. 어차피 안 파실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서 뭐 더 팔아봤자 뭐 여기서 뭐 팔아서 이득을 챙기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옆에서 자꾸 올라가는 종목들 이야기할 거예요. 자꾸 그런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쪽 쳐다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자꾸 올라가는 종목들 뭐 지금 뭐 상한가가 막 계속 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팔고 저걸로 샀으면은 벌써 원금 회복하고도 남았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주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참고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떠있는 달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달이 강물에 비치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강물을 움켜쥐면 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어차피 하늘에 있거나 강물에 있거나 못 잡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강에 뛰어들어.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강점이 뭔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셀코리아
14년 만에 많이 나왔다. 외국인들 많이 나왔다. 네, 그만큼 뭐예요? 다 털어냈다, 이 새끼들. 네, 빤스까지 벗고서 지금 덜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들이 그래봤자 이제, 계속 그러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만큼이나 팔았으니까, 니들이 그래 팔아봤자 뭘 더 팔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는데, 뭐 내용들은 다 조금 우울하고 뭐 겁먹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긴 한데 그다지 뭐 걱정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물일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는데 우리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내려갔고요. 금리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높다라면 거기에 대한 수혜는 실적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내려가더라도요. 뭐 당장 이제 그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00원을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정점을 유지할 것이다, 정점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는 계속적으로 당분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이 정도 상황이긴 한데. 더 내려가지 않는다 또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이제 매도는 좀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4년 만에 최악의 셀코리아가 나온 상황이지만 우리가 좀 더 봐주만 하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럴 때 뭐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들 많으신데 그냥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지금일수록 네, 지금 반을 다 사다 놓은 거 있죠? 다 떨어졌어요? 반을 또 사러 가. 그래 또 찔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 위기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더 어두운 네, 그런 터널의 끝자락을 지나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약세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직도 더 떨어질 것이라며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게 된다. 시장에서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때인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추가로 매도에 나서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때는 매수를 해야 할 때이다. 네. 뭐 늘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 우리가 상승장일 때 주가 많이 떨어질 때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공포의 심리에 젖어지고 뭐 이런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몸으로 겪으니까 어때요? 정신없죠? 네. 그 이론과 실전이 항상 다르다는 거. 그것을 이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충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자,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고수의 반열에 들어선다 이 생각하시면서 잘 참으세요. 왜 그 힘든 수련을 사람들이 다 겪어내는지 아시죠? 다 그것을 득도하고 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뭐 잘 되실 거라 믿어봅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